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이라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고요. 그냥 영화 보고 나서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까먹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도 할 겸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들어볼 겸 팟캐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각자 이름이라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마지막에 하려고요. 먼저 해주세요. 제 닉네임은 미주사랑이고요. 예, 미안해요. 그냥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닉네임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민망한 일이라 가지고. 아니요, 저는 전혀 민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서. 제가 많이 불러드릴게요, 민망하시도록. 예, 닉네임 소개를 하자면은 최근에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대세 걸그룹이 있죠. 그 러블리즈의 멤버 중에 하나인 옥천의 자랑, 옥천의 명, 옥천. 네. 지역이 그분이 옥천 출신이에요? 예, 옥천이 어딘가요? 그냥 대한민국 어딘가. 계속 해주세요. 예, 옥천의 명물 이미주 양의 별명을 이제 따서 지은 건데요. 물론 러블리즈 멤버들 별명 참 많지만 제가 이제 제 닉네임을 정하는데 꽃케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미주사랑이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이 저를 부를 때 미주 씨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그러면 스스로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뭐 딴 얘기지만 옥천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남부에 있는. 그렇죠, 충북이죠. 네, 도시네요. 네, 미주사랑님 소개 잘 들었고요.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펭귄맨이고요. 저는 일단 사실은 자기소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기소개하는 거 되게 어색하고 일단은 별로 할 말도 없는데 펭귄맨이라고 지은 것도 굉장히 그냥 길 가다가 우연하게 지은 거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로직이 있어요. 되게 까만 옷을 즐겨 입으시잖아요. 까만 옷밖에 없으시잖아요. 아니 지금 제 바지는 까만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펭귄이 다 까맣진 않으니까. 네, 뭐 펭귄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봤을 때 뭐 나쁘진 않다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구글에서 펭귄맨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트맨의 일단 조커 그렇죠. S적으로 나오는 게 펭귄맨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보니까 되게 우울하고 뭐라 그랬지 약간 루저 같은 게 되게 정이 가는 인물이라서 그래 어쩌면 뭐 나쁘지 않겠다 정도의 판단을 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펭귄을 사실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펭귄이라는 게 일단은 날지도 못하고 새는데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나는 새 좋아하시지 않나요? 나는 새 근데 나는 새보단 날지 못하는 새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네. 소개할 게 없네요. 지금 제 소개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주사랑도 미주사랑에 대한 소개를 했죠. 그쵸. 본인 소개를 한 건 아니에요. 네. 자기 소개를 한 거 아니고 그냥 펭귄에 대해서. 네. 저는 형광모자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거의 5분 전에 지어졌는데 제가 오늘 형광모자를 쓰고 와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 중요한가요? 어쨌든 목소리가 3명이 다 달라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쉽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럼요. 말투가 확연히 다른데. 저는 그러면은 여자 목소리. 그건 맞는데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쉬우면 다행이고요. 네네. 네, 구분은 쉬운데 두 분 다 오늘 감기 걸린 목소리여가지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목소리를 모르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네. 그리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격주에 한 번이든 뭐 어떤 시기를 정해서 개봉 예정인 영화들을 뭐 한 편을 놓고 저희들의 감상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 영화로 저희가 선택한 영화는 2016년에 처음 프리미어가 된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2월에 한국에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미리 봤기 때문에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독일의 감독인 마렌 아데라는 분이 직접 쓰고 연출한 영화고요. 장편 영화로는 3번째 영화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감독 혹시 아는 분 계셨어요? 전 몰랐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영화가 둘 다 한국에서 전혀 개봉을 하지 않은 영화더라고요. 그럴까 몰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뭐 그 전에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인지도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겠지만 이번 토니 에드만을 통해서 확실히 약간 자기 이름을 알렸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는 작년 5월에 칸느에서 프리미어가 됐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어쨌든 여러 페스티벌 돌면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도 최고의 영화로 뽑았었고 필름 코멘트에서도 2016년 최고의 영화로 뽑았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인정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그걸 또 영국과 미국이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아니 근데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좋은 아니 근데 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인 거는 뭐 네. 일단 그렇게는 얘기해야겠죠. 네. 뭐 두고 보죠. 우리 평이 어떻게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독일에 사는 거의 은퇴가 가까워져 오는 아버지가 루마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딸을 갑자기 방문을 해서 생긴 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버지와 딸의 약간 어색했던 관계가 변해가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그러고 보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스포일러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스포일러를 얘기하지 않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뭐 영화를 보기 전에 듣기 싫으신 분은 안 들으면 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네. 저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자면은 이게 뭐 요즘 영화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게 트렌드라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편한 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스포일러를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분은 영화를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제 자체가 그렇게 막 특이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뭐 결국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일에 얽매여서 막 바쁘게 살아가는 딸한테 인생의 교훈을 주고 싶은 아빠의 이야기인 거고 네. 끝에 가선 직접적으로 말도 하죠. 그 순간을 살면서는 그 순간을 즐기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되게 좀 뻔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기본적인 감상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삶의 뭐 바쁜 삶에 이제 치여서 잃어버렸던 삶의 진정한 행복 이런 거를 뭐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되찾는다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물 간의 어떤 드라마틱한 대립을 통해서 멜로드라마적으로 과장하지 않은 점은 제가 이제 좋았어요. 이 영화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멜로드라마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리키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인물들 간의 뚜렷한 선악 부분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 규범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영화 양식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 어떤 즐거움이 있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거든요. 토니 에드만이 특별하다고 할 만한 점은 이제 그 토니 에드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가지는 그리고 그 자체가 가지는 그 즉흥성과 그 즉흥성을 무기로 해서 내러티브를 끌고 나가는 그 힘이 이제 특별한데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촬영이라든가 사운드 사용이라든가 좀 제가 보기엔 밋밋해 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아쉬웠다. 아쉬웠습니다. 핑계맨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좋게 봤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좋았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되게 서툰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미지에서 굉장히 특별했다고
느끼는 점은 저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뒷모습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상황에서 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왔던 거는 일단 아버지가 딸을 찾아오고 딸이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도 서툴고 딸도 거기에 대해서 서툴고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항상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지 못했던 말이라던가 감정 같은 게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서툴어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뒷모습인. 네, 그래서 뒷모습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사실은 영화 전체적으로도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이래서 내가 정리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너무 바로 그냥 딱 씬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딸에게 잡힐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 공원 장면에서 그 이상한 그 루마니아 탈 쓰고 나왔을 때 이제 불가리아 탈. 불가리아 탈 불가리아 탈을 쓰고 오잖아요. 그 상태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아버지가 자기 모습이 아니었을 때야 비로소 딸이 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안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같은 게 이 둘의 관계를 혹은 나아가서 저도 아버지랑 약간 비슷한 관계인 것 같고 만나면 의렁대기 바쁜 그런 관계인 것 같고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기뻤고 기뻤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도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어쨌든 되게 유머러스한 영화라 가지고 웃기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웃음이 나올만 하면 울컥하는 게 있어가지고 웃음이 밖으로 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애매한 감정 같은 게 그 감정 상태도 되게 뭐라고 직관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그 딸과 아버지의 관계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는 네네. 감정이니까. 네네.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길 수 있는 네.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위장해 나가서 자기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네. 사실 저도 되게 좋게 봤는데 정확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아버지 장면이 갈수록 세진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더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장난감 이빨을 끼는 정도로 시작을 했다면 나중에 그 덥수룩한 가발을 쓰는 거고 그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불가리아의 탈 같은 경우는 그 가발의 과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머리도 시커멓고 막 완전 산발 같은데 그런 털로 온몸이 뒤덮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다른 그 방어막이 그거에 반비례해서 점점 내려가는 거죠.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벗고 있으니까. 다 벗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서로를 포옹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그 이야기 자체가 좋다는 걸 떠나서 정말 그런 구조를 잘 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영화적으로 아주 밋밋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미주사랑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장면들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강박적일 정도로 뒤에 것에 연결되어 있고 서로 대응이 되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는 내내 너무 재밌게 봤던 감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여기서 시각차가 좀 드러났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자주 있는 장면이죠. 안녕하고 안녕 잘가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 오고 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따가 아버지가 갈 때 아버지를 이제 지켜보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간 다음에 이제 혼자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보니까 이제 울음이 터지는 건데 거기서 뒷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약간 컷이 좀 이상한데 뒷모습으로 이렇게 울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가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다시 카메라는 뒤로 가는 거예요. 난 뒤만 따라갈게.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정면으로 약간 슬픈 표정이나 눈이 살짝 맺힌 장면이 많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슬픈 지점들을
감독이 약간 차마 못 보여주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영화가 되게 죽음이 되게 짙게 깔려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탈도 그 강아지 윌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첫 장면에 이제 강아지가 죽잖아요. 그 강아지가 되게 약간 산발에 늙은 네. 눈먼 강아지죠. 늙은 눈먼 강아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사실 학교에서 뭐지 학생들이랑 그 퍼포먼스 하는 거나 그 노래 가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 은퇴하는 선생님을 앞에 사람을 보내버리는 네, 거.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던가 아니면 역으로 생일이라던가 탄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혼에 관한 얘기라던가 되게 그런 것들이 수없이 얘기하고 뭐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는 이제 애들만의 숨소리도 중간중간 거칠어서 불길함을 주는 것도 있고 그 기계가 네. 시종일관 삑삑대잖아요. 그거 네. 혈압 측정기. 네, 혈압 측정기 그러면서 뭐 허트택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아 이 사람이 약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마지막엔 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영화구나 사실은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앞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죽음도 역시 영화 안에서는 담을 수가 없는 영화인 것 같다. 그 장면을 피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우리는 강아지 밀리가 죽은 모습도 사실은 그러니까 죽는 모습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풀밭에서 그냥 엘더만이 누워있고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면은 강아지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정원 마당에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애 옆에서 잠을 청하고 이제 일어나 보면은 강아지는 가고 없고 그런 것도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어쨌든 간에 그 주인 앞에서 바로 눈을 떴을 때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는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나무 엘더만 옆에 있었죠. 네 그런 면에서 엘더만도 약간 그 강아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은 모습을 어쨌든 딸이든 관객이든 되게 보여주지 않고 퇴장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네네 맞아요. 처음에 저도 그 끝에 아 이거는 죽는 장면인데? 라고 생각을 강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끝내 보여주지 않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와닿는 설명이네요. 그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주는 게 롱테이크 때문인데 카메라를 이제 그 딸이 화해를 하면서 아버지랑 말을 통해서 화해를 하면서 그 가짜 앞니빨 그거를 끼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토니 에드만 그 아버지가 카메라를 가지러 간다면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그 느낌을 롱테이크를 잘 썼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또 싫었던 게 그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을 미디엄 샷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롱테이크로. 그럼 거기서 끊었으면 좀 좋았을 거를 정면 클로즈업으로 또 들어가서 롱테이크를 또 보여줘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과잉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코미디 영화치고 굉장히 길잖아요. 러닝타임이. 예. 2시간 40분 정도가 되는데 그 심지어 이야기가 막 아주 어떤 하나의 갈등을 향해서 막 가는 그런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에피소딕하게 계속 이어지는 영화인데 왜 이렇게 긴 러닝타임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볼 때 했었는데 두 번째 보면서 했던 생각은 이 이야기가 사실 되게 엉뚱하단 말이죠. 사실 그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릴 아빠가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 꼿꼿하게 살아가는 이 여자가 저렇게 정말 180도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그걸 페이싱을 되게 잘해가지고 되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캐릭터들이 좀 이해가 가능하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조금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는 호흡이 되게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지막도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지막 씬 컷 구성이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미디움샷이랑 클로즈업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게 길 필요가 있었던 게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되게 쓸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기다리다가 그 틀니랑 그 모자를 벗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벗을 시간을 어쨌든 벌어줄 필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로써 어떠한 의미가 있었나라고 얘기하면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토니의 경우도 그렇고 딸의 경우에도 그렇고 서로 뭔가 의미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뭐 사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만 어떻게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결국에는 이게 토니의 장례식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장면에서 뭐 할머니가 모아놓은 모자들. 네, 모자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혹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 같은 거고 그냥 그 일부로서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왔겠고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그 유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품이죠 실제로. 네, 실제로도 유품이죠. 할머니의 유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꼭 할머니 유품이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 보이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는 소중하게 간직해왔지만 되게 의미 없는 거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기억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허무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거 허무하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의 쓸쓸함이 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빨을 빼고 모자를 벗고 할 때. 저는 마지막 장면에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 뻔한 이야기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꼭 뻔하지만은 않다고 느껴졌던 게 마지막 그 장례식 시퀀스에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 아빠가 결국은 어제 입으로 그 교훈을 전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뭐 순간은 즐기기가 어렵지만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순간을 즐겨야 된다라는 식의 뭐 되게 밑도 끝도 없는 교훈을 주고 싶어서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짜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네스같이 딸같이 30몇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뭐 아버지가 몇 번 장난을 쳤다고 자기가 뭐 한 번 헷가닥했다고 해서 다시 뭔가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한테도 그냥 어떤 사람이 아버지한테도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버지한테도 그게 되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죠. 그거는 그 순간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토니는 어쨌든 계속 그 시도를 하는 사람이고 실패할 걸 알지만 시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답이 아니라 그 딸이 아무렇게나 내던진 말을 이 사람이 계속 안고 그 사이에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뭐랄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사실은 진짜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약간 의미 없이 내던진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냥 네, 말대꾸하려고 하려고 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고 뭔가 다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톤이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거기서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간 곳에서 그 말다툼을 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이네스가 아버지한테 뭐를 위해서 사느냐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이네스의 클라이언트의 부인을 위해서 쇼핑몰에 가는 장면인데 쇼핑몰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 그거예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보는 건데 토니가
근데 스케이트 타는 거를 보면 어린 아들이랑 아빠가 스케이트 타는데 아빠는 계속 아들만 보고 거꾸로 타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스케이트 막 열심히 타보려고 하고 있고 아빠는 그냥 아들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토니한테 되게 당연한 답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네스가 아빠는 그럼 뭘 위해서 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한테 당장 떠오르는 대답은 아마 자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사소한 어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샷 같은 것도 너무나 치밀하게 집어넣었다는 게 느껴져서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약간 오프토픽일 수 있는데 되게 어떤 의미로는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강아지의 죽음을 보고 뭔가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딸에게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뭐 부모랑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정말 딸한테 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은 사실 좀 해요. 그럼 누구한테 갔어야 되나요? 어머니한테. 아, 부모랑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원래 다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 대사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강아지 이제 안고 어머니 집 방문했을 때뭐 자기 랩투라고 사실 그 두께 약간 안락사 시키라는 네, 그러니까 두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그냥 이렇게 냅두고 있지 않냐. 내가 너도 고려장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 자체가 굉장히 절박한 사람이라서 저는 약간 그렇게도 느껴졌어요. 이 양반이 죽기 전에 어떻게든 딸에게 인정받는. 아니 인정이라기보다는 인정이라기보다는 기억받고 싶구나. 왜냐면 이 남자가 그 딸한테 계속 물려나 있잖아요. 생일인데 뭐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갔다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거에서 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딸에게 아버지로서 뭔가 훅한 기억을 남기고 가겠다. 약간 그렇게도 보이고 그게 그렇지만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람으로서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 영화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돼주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딸의 경우에도 뭐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기 대사로도 얘기했지만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과정 자체에서 둘이 서로에게 좀 서로를 구해준 건 아니었을까 하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본 건지 저는 물론 그 이제 이 영화 토니 에드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이제 아는데 너무 좀 제 영화 보는 취향이 그래요. 좀 칠 건 치고 나가고 빠질 땐 빠지고 좀 그런 걸 원해서 좀 이제 너무 할리우드적인 거죠. 해서 뭐 과정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제일 싫었던 거는 제가 이제 토니 에드만이 딸의 이제 기억 속에 남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기억 속에 남으려는 과정. 근데 거기서 싫었던 거는 한 장면을 꼽자면은 이제 클럽에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딸의 일행들이 이제 막 술 먹고 마약도 하면서 놀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날에 토니 에드만이 자기 딸 방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옷장에 숨는데 이제 놀래키려고 나오죠.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간에 딸이 놀라서 아버지를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토니 에드만이 자기가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수갑을 가지고 딸한테 다가가요. 당신을 뭐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수갑을 딱 철컥 끼웠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좀 직접적이랄까요? 그럼 나는 이렇게 절박한 캐릭터야 라고
대놓고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토니라는 캐릭터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토니라는 캐릭터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뭐 젊은 사람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뭐 이 시대를 사는 신자유주의 아들 딸들이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워낙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그 뭐랄까 이 딸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또 재밌었던 건 사실 토니 에드만이 하는 장난들이 진짜 짜증나는 장난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 정말 도를 지나친 장난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토니도 절대적으로 이게 이 사람을 막 좋게 보여주려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런 장난 같은 것들이 계속 정말 이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명확한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근데 재밌어요. 저는 그게 짜증나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앞에서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토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그냥 수 있지만 물론 저도 그 동의해요. 이 사람은 커먼센스가 60 몇 살이 될 때까지 커먼센스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이죠. 이 사람 거의 제 아버지였으면은 아마 가까이 못 오게 법원에다가 어떻게 뭔가 조치를 취하길 바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런 아버지랑 연을 끊어요. 사실은 스토커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심각한 스토커죠. 근데 네. 이야기가 결국은 되게 효과적으로 토니를 다시 어떤 위치로 보낸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 그걸 네. 본다는 게. 토니나 이제 이네스 그 딸 이네스나 다 잘못한 점 잘한 점이 이제 균등하게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이제 클럽에서 이제 나와서 공터에서 딸하고 그 일행들이 마약을 하거든요, 차에서. 근데 그때 이제 이 영화에서 초반부부터 계속 치즈 분쇄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레이터를 분쇄기라고 해요. 강판. 네. 치즈를 이제 가는 강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딸하고 일행들이 마약하는 거를 부모 앞에서 바로 마약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토니 에드만이 이제 자기 머리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가는데 약간 그 스토커 같다는 느낌이 딱 거기서 엄청 강하게 나더라고요. 치즈 강판을 통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런 걸 드러낸달까요? 그 전 씬에서 이제 선물로 치즈를 강판을 주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선물로 치즈 강판을 줬을 뿐더러 그 내연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애인? 사내 연애를 하는 그 상대가 있어요. 이네스의 이제 데이트를 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치즈 강판을 보면은 우리 가문에서 예, 내려온다. 아버지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사실 그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그 아버지 그 딸이구나. 이거를 사실 저는 보여주려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 거잖아요.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거죠. 네, 네가 이렇게 장난쳐 나는 이렇게 해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근데 재밌었나?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죠. 딸한테 코카인 가루가 이제 아빠 이런 거 견딜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장치라면 아빠한테는 치즈 가루가 너 이런 거 견딜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냥 저는 되게 처음 보는 종류의 유머였기 때문에 되게 저는 재밌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토커 같은 면이 있긴 하네요. 근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적이라서. 얘기하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재밌다기보다 확실히 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뭐든지 특히 부모랑의 관계는 홧김에 뭔가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그런 다음에 그걸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의 리액션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별말을 못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슬픈? 저를 불효자식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제가 불효자식이라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네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버지가 이랬으면은 저는 절대로 상종을 안 할 인간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아, 근데 이건 또 약간 오프 토픽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사실 이네스가 컨설턴트로 나와서 클라이언트한테 엄청 휘둘리는 장면을 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그 공감이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있는 일을 했었고 진짜 이네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좀 거기 안에서 좀 재미도 찾고 하여튼 재밌게 살고 이래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안 그러시는데 제가 어릴 때 밖에 아버지나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밖에 나가면 정말 장난을 많이 치셔서 제가 진짜 어린 나이에 너무 쪽팔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아빠가 일부러 뭘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고 이런 게 너무나 부끄럽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까먹고 살다가 이 영화를 보고 다시 그게 생각이 났고 그때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약간이나마 좀 알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영화고 아까 이제 펭귄맨이 되게 웃기지만 웃음이 쉽게 터져나오지 않는 어떤 감정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저도 웃다가 보면 되게 눈물 나는 장면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근데 그게 또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개봉 첫날에 진짜 꽉 찬 극장에서 봤는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막 웃다가 막 다 같이 우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뭔가 화면이 커야 되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여럿이서 함께 봐야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두 번째 봤을 때 사람이 좀 적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웃던 사람들도 이게 주변이 너무 조용하니까 그 웃음이 약간 그냥 히스테릭하게 잠깐 이렇게 발산되고 마는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 개가 다른 경험이었어요. 재밌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거의 혼자 봐서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그때 꽉 차 있어가지고 막 웃는데 그 장면 있잖아요. 휘트니 휴스턴 노래 부르는 장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이. 엄청 울었어요, 그 장면.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좀 울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막 웃는 거예요. 물론 그 장면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래도 사실 그 아버지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시작하는지도 모르겠고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도 않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끝까지 노래를 부르게 해야 되고 또 그 이네스는 태어난 척하면서 되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창하죠, 네, 열창하죠. 너무 그런 장면도 재밌긴 한데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그 영화랑 닮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아둥바둥 하는 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슬픔의 감정이 저는 뭐에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처음에 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노래를 하겠다,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피아노에 앉아서 그 노래를 치기 시작하잖아요, 전주를. 그거는 이 부녀 간에 이 레파토리가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아빠가 피아노로 치면 딸이 그 모국어도 아닌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한때는 이 부녀도 물론 이네스가 어렸을 때겠죠. 그 정도의 그런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요. 한때는 젊고 건강한 아빠가 피아노를 치고 사랑스럽고 뭔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 소녀가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이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지금의 변해버린 그 관계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전 막 웃기면서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네스가 먼저 떠나고 그 혼자서 계단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장면이 어쨌든 저는 되게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 장면 다음이 이제 거기서 탈을 발견해서 가져가는 장면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택도 없는데 거기가 어쨌든 그 장소에서 이스터에그 그거를 그리고 있잖아요. 달걀. 네, 달걀. 그 달걀을 보면서 사실 뭐 그게 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여러 가지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이스터 에그가 사실 안이 좀 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아 그렇구나. 전 몰랐어요. 비어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비워요? 구멍 뚫어서 비우나?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가게에서 보면은 보통 비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긴 그 날달걀이면 좀 위험하겠네요. 네. 근데 뭐, 아니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건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저는 비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약간 어쨌든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관계를 되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겉모양만 예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간에 약간 부활절 달걀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도 어떻게든 뭔가 소생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장면에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로 그 계단에서 부활절 파티 호스트하는 아줌마랑 얘기할 때 화가 난 게 왜냐면 제가 첫 번째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 불가리아 탈이 거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이제 대사가 더 잘 들어와서 그 다음 시퀀스에서 쓰는 불가리아 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화가 났던 거는 그 불가리아 탈이 후경에 있고 텍스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그 탈에 있는 색깔 있는 술 있잖아요. 그걸 그 아줌마 몸으로 은근슬쩍 가려요. 해서 굉장히 이거 불친절한 영화구나. 내가 왜 처음 봤을 땐 몰랐지? 좀 오프 토픽이지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번째 봤을 때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이 탈을 나중에 쓸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그렇게 쓰는 탈인 건지 사실 저는 근데 그게 왜냐면 약간 그리고 이게 탈인지 몰라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그냥 이거 뭐냐 이거 그냥 불가리아 전통 뭐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마스크라고는 해. 그런가? 저는 그게 약간 유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그 젊은 비서 여직원 있잖아요. 그 탈을 뭔지 알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 그건 것 같은데 뭐 악기를 쫓아주는 그래서 저는 그게 딱히 불친절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유머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되게 유명한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일단은 저는 약간 설화 속에 예티 같은 그런 거. 사실 그걸 친절하게 보여주면 또 웃기고 아마추어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봤을 때 캐치를 못했으니까 일부러 숨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쵸.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빠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서가 불가리아 맞죠? 불가리아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어쨌든 다시 확인을 시켜주니까 맞아요. 저는 역으로 원초적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약간 성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굳이 저런 탈을 약간 썼을까 그쵸. 그 생각은 좀 했었는데 물론 그 자체가 가진 유머 포인트 같은 거 있죠. 그냥 좀 다 벗고 있는데 혼자 털 수북하게 들어가가지고 문도 이렇게 막 어떻게 고개를 숙여서 들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 때문에 자기 몸이 가누기가 힘들어하는 장면 같은 거는 어쨌든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네스가 그 아버지 탈 쓴 거 이제 쫓아갈 때 소녀도 한 명 그 탈을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앞질러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가는 게 진짜 되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 소녀에게 아버지를 뺏길 순 없지 약간 이런 기분으로 폴짝폴짝 쫓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정말 아기 애처럼.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뒷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계가 서로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서로 돌아왔던 약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 노래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네. 저 사실 그 노래가 없었다면 뒤에 그 생일 파티 장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거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물론 이제 아빠와 성인이 된 딸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게 사이드로 되게 많은 사회적인 코멘트를 갖고 있어서 재미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네스가 직장에서 겪는 어떤 불평등함?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불평등함에 대한 이야기들도 약간 유머처럼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이네스가 일을 제대로 하면 직장을 잃게 될 사람들을 막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네. 그 사람들한테 유머를 잃지 말라는 아빠가 조언을 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코멘트라고 생각했고 뭐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에이전시의 관계나 이런 되게 부조리한 업무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재밌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되게 특이한 아빠고 또 되게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딸의 케이스긴 하지만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모님 세대가 조금 더 뭔가 삶의 여유라는 거를 갖고 사는 게 당연했던 세대의 사람들이고 지금은 좀 약간 그런 게 되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그 둘의 갈등이라기보다 되게 세대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약간 포인트 달랐던 게 저는 이제 과거의 그 자기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세상이 아닌 그러니까 약간 뒤집어진 세상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를 하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뭐 아니면 뭐 쇼핑 같은 것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상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재밌었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약간 비슷하게 그 아까 스케이트장이랑 저는 사실 그걸 아버지로 생각 안 했긴 했었는데 그냥 스케이트 선생님이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은 아버지가 뒤로 타서 너무 잘 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른 학생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미니가 간에 혼자 있을 리는 없고 우리 아버지는 스케이트를 잘 안 타서 나 그런 생각 못했죠. 어쨌든 간에 아버지들이 그걸 위해서 힘든 뒤로 타기를 연마한 걸 수도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은 그렇게 아버지는 능숙하지 않아요. 아버지 바이 아버지라고 해둡시다.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역으로 이제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어쨌든 약간 비슷한 장면으로 그 아웃소스 어쨌든 회의하는 장면에서 밖에 보면은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판자촌 같은 집 보여주면서 아이들이랑 뭐 맞아요. 개랑 그런 비춰주는 장면도 있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맞아 그런 점에서 화장실 가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토니가 되게 스토커 같다는 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제가 자꾸 죽음을 연상시켜서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유령같이 다가온다. 왜냐면 자꾸 뒤에 걸리적 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 이 유령 보는 거를 무슨 생각했는데 공포 영화에서 뭐가 있는 것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근데 토니 에드만의 등장도 약간 그런 공포 영화의 귀신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네스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공포의 존재. 그쵸. 저 아빠가 또 무슨 짓을 해서 날 망신을 시킬까. 근데 그 화장실 장면에서 그 아저씨도 약간 에더만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토니한테 역으로. 그래서 이 약간 뒤집힌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구원을 해주러 오는 그 상황에서 토니를 구원해주러 오는 존재. 화장실이 그러니까 약간 농담이긴 한데 단적은 농담이긴 한데 그런 생각. 약간 그게 이 영화의 유머 코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제 소통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면을 조금 관심을 가져봤는데 영어하고 독일어 관계가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그 이네스의 비서가 안카잖아요. 그리고 그 안카가 그 토니를 약간 이제 수행을 하면서 퍼포먼스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퍼포먼스를 평가받는 위치잖아요. 안카는 자기 퍼포먼스를 이네스한테 평가받고 이네스는 루마니아 협력사 쪽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안카하고 이네스가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안카가 자기 퍼포먼스가 어떠냐고 잘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이네스가 독일어를 좀 더 자주 썼으면 좋겠다 이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알몸 파티 때, 그 이네스 생일 파티죠. 이제 처음으로 알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안카인데, 안카는 다 독일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네스는 두 문장 정도 영어를 섞어 쓰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카가 이네스의 과거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장면에서 보면 사실 루마니아 쪽 임원들이 둘 다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되게 엉터리 영어를 써요. 뭐 어떤 자료를 얘기하면서 I didn't saw it on your presentation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거꾸로 쩔쩔매잖아요, 이네스가. 그런 걸. 그래서 네. 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더 알아듣기 쉬웠구나. 어쩐 직관적인 영어. 그 사람들 말이 훨씬 더 미안해요. 근데 영화 외적으로 보면은 그 안카를 연기한 배우가 잉그리드 비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루마니아 협력사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데 이 을의 을 역할을 하는 이 비수라는 여배우는 루마니아인이 이게 연기를 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예, 그거랑 대비를 해서 그 화장실 장면에서 이제 토니 에드만이 그 루마니아 협력사의 슈퍼바이저인 척하면서 이제 현장 답사를 가는데 답사를 가다가 이제 배가 아파서 지역 주민의 화장실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데 대충 어떻게 화장실도 쓰고 사과도 이제 선물로 받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즉흥성이 나타나는데 그런 대비 이네스와 어떤 이네스의 언어 생활과 토니 에드만의 언어 생활 요 대비가 또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약간 재밌었던 건 토니는 사실 잘 보이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미스터 헤넨버그한테 잘 보일 생각이 없는데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나는 substitute daughter를 딸을 대체할 직업 딸을 고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농담을 되게 재밌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딸은 그런 농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네스는 너무 이 헤넨버그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받고 그거에 낙담을 하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그 대리딸 유머가 거의 이 아저씨 유머 중에 유일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발톱도 깎아주고 네, 발톱도 깎아주고 나도 고용해봐야겠는데 전 좀 안 맞나 봐요, 유머 코드가. 저는 자기가 독일 대사라고 할 때가 제일 웃기던데. 저는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장난인 거죠. 왜냐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대사가 돼. 재밌는 장난이에요. 근데 그 독일 대사관 부분은 사실은 그게 또 그 둘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자는 그 불가리아 맞죠? 불가리아 네, 사람이고 불가리아 네, 탈을 갖고 있었으니까 탈을 갖고 있었던 뭔가 문화 관련 뭔가 사업을 해오 있는 그분은 다 알고 넘어가 주는 게 결국에는 이 딸과 아버지 관계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는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였던 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어떠한 순간이 필요했던 거에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감정적인 교류랑에 더 가까운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또 감정적인 교류도 아닌 것 같고 말로써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어쨌든 간에 정말 사진처럼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장면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원초적이고 죽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게 또 하나는 그 윌리가 죽었을 때 사실 정확하게 똑같진 않은데 어쨌든 윌리가 죽었을 때 이제 토니가 강아지 시체 발견하고 약간 그
정원에 있는 오솔길 같은 나무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 이 영화 자체가 약간 도시에서 찍혔기 때문에 뭐 공원 장면은 근데 어쨌든 아버지랑 교감을 두는 장면이니까 제외하면은 뭐 물론 그 나무들이 가로수 같은 거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약간 상대적으로 되게 밝고 모던한 분위기인데 반해서 다시 그 사진을 가지러 간다고 했을 때 장면에서만 다시 그 집의 정원 같은 곳에서 벌어져서 그 장면이 되게 일종의 대꾸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강아지가 죽는 장면이랑 그다음에 이네스가 다시 아버지가 사진을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나가지고 숲을 배경으로 혼자서 이빨을 빼고 네네 주머니에 넣고 되게 약간 쓸쓸한 표정을 짓는 장면 그런 게 약간 이제 대구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진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아빠가 이제 처음에 부카레스트에 가가지고 하루를 머물고 이제 떠나잖아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머물고 이제 딸이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는데 그 떠나기 전에 딸이 뭐 일을 하다가 막 낮잠을 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푹 자버리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아빠가 혼자 그 딸 집에서 사진기를 꺼내가지고 그 꽃병에 꽃이 이렇게 시들어서 꺾여 있는 거를 혼자 탁 찍고 가는데 그게 되게 어설프고 슬픈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딸을 만나러 가가지고 딸이랑은 사진도 한 장 찍지 못하고 그냥 그 딸 집에 있는 시들어버린 꽃병 사진만 되게 어설픈 자세로 찍고 가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만 찍지도 않았을 거고 왜냐면 그 다음에 뭔가 찍으려는 장면에서 그냥 컷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 이렇게 약간 확인하고 그냥 확인하는. 약간 좀 뭐 90기카 이렇게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마지막에 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영화의 끝에서 사진을 찍겠다 그러고 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었던 건데 그걸 결국 못 남기네? 이래서 약간 슬픈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진을 남기고 싶었다. 뭐 아니면 비슷한 건데 뭐 기억을 남기고 싶었다 쪽에 저는 네, 그러니까 그 꼭 물질인 네, 사진 물질인 사진이 아니라 결국에는 근데 그래서 그 토니의 장난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원래 그런 게 기억에 남으니까 좋고 같고 나빴고의 문제는 결국은 아니지 않나. 이 아저씨도 굉장히 철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문제랑은 또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기억에 남고 싶다는 기억에 남고 싶고 같이 보내고 싶다에 더 가까운 게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농담을 대체로 죽음에 대해서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얼굴에 그 메이크업을 하고 엄마 집에 나타났더니 그 할머니가 뭐 하냐 이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 죽여주면 50유로씩 받는다고 막 이런 농담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혼한 부인 집에 가서 딸 생일 파티를 할 때도 이제 처음에 딸이 이제 정원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 창밖에서만 얼굴을 보는데 토니가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이혼한 아내의 새 남편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누굴 죽이는 신용을 또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농담을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이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맥락은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점에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투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서. 근데 그 사과를 받고 나서요. 화장실 쓰고 나서 사과 선물 받잖아요. 네. 그리고 토니 에드만이 그 아저씨한테 유머를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 대사를 팀이 그 이네스랑 섹스를 하려고 하기 전에 섹스하자고 할 때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 관계가 전 몰랐어요. 조금 뉘앙스가 왜 이렇게 달라요. 유머 없이 굴어 이런 식의 대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토니 에드만은 이제 그 아저씨한테 Don't lose your humor라고 하고 그 팀은 이제
자꾸 이제 섹스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네스가 Don't be humorless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카롱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 이거는 근데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확실히 근데 약간 아버지 쪽으로 가는 게 원초적인 쪽으로 간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네스는 굉장히 격식에 따라서 어쨌든 규율에 약간 갇혀서 사는 사람이고 아버지 쪽으로 굳이 약간 대립하는 상태로 보자면은 아버지는 이제 좀 더 좀 말초적이고 원초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그리고 근데 죽음을 어쨌든 가는 것도 굉장히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공간 자체도 아까 말했던 공간도 약간 교회 어쨌든 좀 숲이라든지 아니면 흙바다 가까운 데랑 도시랑도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홍광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비 휴머레스 했을 때는 사실 뭐 이네스가 그런 성격의 사람이긴 하죠. 휴머가 없는 사람이죠. 휴머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오히려 이네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게 그 이후에 그러면 네가 이 디저트 위에다가 사정을 하면 내가 그걸 먹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머가 없다고? 유머 한번 맛볼래? 이렇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네스의 어떤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정은 좀 재수없긴 하죠. 그때 내려다보고 있는 표정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흐트러짐이 없고 모든 것이 딱 정상 궤도에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인 이네스도 이런 어쨌든 변태적인 그 행위를 하면서 일종의 약간의 그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 직장에서의 여성으로서 겪는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그거를 사적인 관계에서 전복을 시켜서 약간 뭐 만족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CEO가 자기 아내를 좀 쇼핑할 때 도와주라고 하면서 소개를 할 때 여기에 전문가가 있다라고 해서 이네스가 되게 기대하는 표정으로 딱 봤는데 아내를 부르면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래 부카레스트 오래 살았으니까 잘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약간 실망한 표정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장면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쨌든 유머를 잃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말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사실 제일 먼저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 처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어쨌든 서투르니까 자기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하는 말이 뭔지는 뭐가 제일 좋은 판단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뭔가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딸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차에서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마치 그 토니 어드만이 딸에게 하는 짓과 비슷한 그냥 되게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은 약간 어린애 같은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마지막에 토니 에드만이 딸한테 한 얘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냥 실패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는 점에서 그냥 유머를 잃지 말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 너무 웃기잖아요. 그 경기 커버에 호랑이가 너무 용맹해가지고 그게 되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의 그 집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공간을 둘러보면서 굉장한 부조화를 느끼지만 그 안에 휴머가 있는 거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원해줬으니까. 그럼 급한데 유령처럼 나타나서 너무 자연인이 되지는 않게끔 구원을 해줘. 또 뭐 얘기하실 게 있나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 글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하나씩 생각해 오기로 했었잖아요. 이 네.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추천 영화
아, 그거를 각자 하나씩 생각해보는 거였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사실 다음에 추천자 낼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런데 근데 첫 생각보다 누군지를 안 시간이니까. 정했던 것 같아요. 예, 첫 시간이라서 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 정말요? 네. 나는, 아, 그래요? 네. 순서를 안 정했죠, 저희가. 아, 그렇네요. 순서를 안 정했구나. 근데 제 차례 저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뻔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좋았어요. 그 뻔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신성시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누구나 이제 아버지, 딸, 자식 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과장되지 않게 전한다는 점에서 좋았지만 영화적으로 어떻게 특별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건 뭐 나중에 뭐 마무리할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너무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나오는 모든 한국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 왜냐면 스타일적으로 한국 영화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어떤 강한 아버지상 어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래도, 조언을 줄수 있는 그쵸. 정반대,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보통 한국 영화에서 나온 아버지들은 규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네스처럼 살아라 라고 강요할 만한 타입의 아버지들이 많긴 하죠. 뭐 몇 약간 개만 반대. 예를 들어주신다면? 이를테면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데 저도 이거 여쭤본 이유가 이 토니 에드먼을 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뭐 꼭 네.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되게 가족관계에 대한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뭐 모녀 관계, 모자 관계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특히 또 뭐 부자 관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네. 부녀 관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녀가 성인일 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일 때에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 아닌가. 정말 아버지들이 다 큰 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 큰 아버지들은 보통 아들도 아버지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아들들한테도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은 그 관점에서 생각났던 거는 울분의 아버지랑 정반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울분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네. 제 기억력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게 제가 그 영화랑 그 필름로스 소설 모른다고 했잖아요. 읽었구나. 네. 아니 근데 영화를 보는 도중에도 전혀 몰랐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몰랐어요. 어쨌든 저는 보면서 그냥 아버지 관계에서 울분의 아버지랑 이제 정반대지 않나. 물론 그려지는 것도 정반대긴 한데 이제 울분에서는 그 필립 로스의 소설을 영화한 울분에서는 2016년 영화죠. 네네네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걱정하고 그 아들이 굉장히 올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게 아니라 정반대 아버지의 모습을 약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휴머도 없고 유머를 완전히 잃었죠 그 사람. 그렇죠.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반대되는 아버지 상에서 네, 저는 근데 아까 부녀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제가 생각하는 그 부녀관계 이야기는 보통 자녀가 이제 어린아이인 경우라서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면은 왕왕 조금씩 있었죠. 예, 전형적인 한국 영화의 아버지 얘기 그 타입이기 때문에 부산행이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예, 시원시원하죠. 그거는 또 딸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어린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네스는 완전히 독립된 네. 완전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하나의 독립된 개인에 대한 아버지의
그러면서 다시 약간 영화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 아버지도 사실은 피아노 레슨도 없어지고 학교 공연도 끝나가지고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완전하게 해방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실 약간 억지로 해방된 존재에 가까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철없는 아저씨인데 진짜 실제로 보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 뭔가 계속 이제 구설픈 시도를 계속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혹시 비기너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못 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20세기 여인들? 한국 제목이 뭐지? 20세기 여인들. 네, 20세기 여인들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밀스가 이 영화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20세기 여인들이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이야기라면, 비기너스는 마이클 밀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픽션으로 각색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부인이 죽고 나서 70 몇 세의 나이에 자기가 게이였다며 아들에게 고백을 하고 커밍아웃을 해서 즐겁게 게이 라이프를 즐기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겨진 아들의 이야기인데, 그냥 그 보면서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이 아버지 세대가 역시 약간, 물론 이 비기너스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게임을 밝히지 않고 70 몇 세까지 살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어쨌든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고, 이 아들은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한 이 아들은 그럼에도 되게 불안해하고 이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조금씩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큰 추천의 이유는 사실 제가 20세기 여인들을 너무 좋게 봐서 이 감독의 전작을 찾아봤는데, 비기너스도 굉장히 저는 좋았기 때문에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추천작을 생각을 완전 까먹고 있어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아까 미주사랑님 얘기한 거 들으니까 이제 울분이 일단은 생각이 나서 뭐 울분으로 네, 울분을 추천하는 걸로 해두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느 감독이죠? 모르겠는데요. 제임스 샤머스? 이 양반이 영화를 처음 찍었는데 프로듀싱은 많이 했던 양반인데, 각본도 몇 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를 본 듯하고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사람들 막 우리 사실 별로 재미없게 봤죠. 이분이 사실 프로듀서로서 수많은 영화를 하셨고, 이안 감독이랑도 감독, 많이 네. 작업을 하셨고, 스크린라이터로도 일을 하셨던 분인데, 연출 데뷔작이 그냥 이름이나 얘기해주세요. 제임스 샤머스요. 아까 얘기했구나.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봉 예정작, 최근작을 한 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영화와 관련된 추천작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무슨 영화로 할까요? 이걸 정하고 시작했어요. 저희 예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건가? 그렇구나. 개봉 영화가 근데 뭐 있죠? 그냥 이참에 정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대로 끝내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게 아니라 근데 원래 우리 그거 얘기하기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화와 관련된 다른 주변 근데 작가? 그거는 이제 그냥 얘기하다 보면 나오면 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저는 뭐 한마디 더 하자면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영화를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두 번을 보고 나서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를 가졌던 이제 불만, 그런 게 많이 사라져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반성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억지를 부리고 싶으면은, 아까 이제 좀 덜 영화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소설하고 연극하고 뭐가 차별화되는 그런 미덕이 있나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첫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두 분이
사이드 앤 사운드와 이제 필름 코멘트에서 이 작품을 2016년 최고의 영화로 꼽았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토니 에드만을 두 번째 보고 나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불만이었던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니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도대체 기술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거를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거죠. 사실 사운드 사용이 그렇게 어떻게 기발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가장 눈여겨서 귀 기울여 드렸던 장면은 이제 처음에 미국 대사관에서 이네스와 그 토니 에드만이 나오면서 그 스크린 박 사운드로 루마니아 CEO인 헤넨버그 씨 목소리가 들려요. 그 장면이 그 이제 목소리가 오버랩 되면서 그 부녀가 헤넨버그 씨 파티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어떤 감정적 모티브랄까? 그런 게 이어지는 점은 뭐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막 기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촬영 면에서도 롱테이크를 써서 긴장감을 조성한 부분은 좋았는데 너무 과유불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또 그 펭귄맨님 설명을 듣고서 납득이 가는 점도 있었고 해서 예 추천은 하겠지만 저는 2016년 1위 영화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먼저 말씀하세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순위는 그냥 아무래도 누가 순위 매긴다고 그러면은 재밌으니까 저는 확인은 해봤었는데 그 순위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는 생각을 사실 하고 별로 뭐 그 사람들이 좋게 봤든 안 좋게 봤든 나랑 별로 상관도 없고 뭐 그런 순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순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왜 그걸 많은 사람들이 1위로 뽑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예. 저는 사실 뭐 이 영화가 뭐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 영화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마다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영화는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사실 약간 연극 같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서 예. 이게 어떤 면에서 뭐 다른 예술과 차별화될 수 있지라고 물으면 또 뭐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어쨌든 이 영화는 뒷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다라고 말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뭐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사실 별 생각은 없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영화가 꽤 적합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저는 비슷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편집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영화라는 매체를 잘 썼다라는 면에서는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좋은 영화죠.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화가 났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좀 약해요. 첫 번째 이유는 패터슨이 밀렸다는 거. 밀렸다는 게 무슨 패터슨이 6위인가에 랭크를 아니 6위도 충분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서 6위죠? 필름 코멘트. 필름 코멘트에서 패터슨 얘기인지 뭐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래갖고 도대체 제가 봤던 2016년 영화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을까 하고 제 이제 블로그 봤던 목록을 다 뒤졌어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근데요? 로봇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좀 순위에서 빼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스크린 안과 밖의 이제 관계를 굉장히 영화적으로 내러티브를 굴러가게 하기 위한 동력원으로 잘 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재미 그거 자체가 있었는데 그래 뭐 미국 평론가들이 우리들을 봤을 리도 없고 좀 그런 화나는 그게 있었습니다. 감정이. 저는 뭐 사실 우리들은 안 봐서 별로 할 말은 없고 사실 우리들을 봤는데 좀 마지막에 많이 아쉬워가지고
물론 우리들이 굉장히 호평받고 많이 사랑받은 영화인 건 알지만 저는 사실 이게 좀 너무 딴 얘기네. 이게 너무 끝과 처음 시작과 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미상관으로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해답이 없는 문제인데 네.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완전히 공감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딴 얘기니까 저보고 말 나온 김에 2016년에 보신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토니 에드만이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굳이 꼽자면 근데 제가 영화를 꼽을 만큼 작년에 영화를 별로 안 봤어요. 어쨌든 굳이 꼽자면은 저는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토니 에드만이 제일 네, 좋았고요. 근데 이게 왜 좋았는지는 사실은 여전히 잘 모르겠고 영화를 보는 게 그냥 사람 만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 좋았는지 생각해보면은 그 이유는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이 영화도 좀 서툰 것 같고 여기 나온 사람들도 좀 서툰 것 같고 나도 좀 병신 같고 그래서 우리끼리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거의 나 그런, 같은 영화를 만났다. 그런 거. 거의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아까 미주 사랑님 말씀 들어보면은 영화적으로 괜찮았다? 뭐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봤을 때 이 철없는 아저씨가 하는 짓거리가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나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서툰 게 약간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이 영화도 이 서툰 양반을 도저히 작별하기 힘들어하는 영화구나. 그래서 사실 좀 러닝타임 좀 긴 것도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을 작별하기 싫어서. 네,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리고 그 두 장면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저한테는 그 공원에서 앉는 장면이랑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저한테는 좀 세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인상도 좀 강하게 남긴 영화였고요. 저한테 그냥 그래서 굳이 꼽자면은 저는 1등은 토니 에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토니 에드만을 꼽고 싶은데 이거는 처음 봤을 때 관람 경험도 약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꽉 찬 제가 정말 안 좋은 자리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좌석이 있으면 맨 뒷줄, 맨 오른쪽에서 봤는데 그 극장 자체가 이렇게 높낮이가 별로 없는 극장이어서 앞에 이제 머리로 가리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제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은 시작하자마자 2시간을 내리 자고 하여튼 되게 여건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때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웃고 같이 흐느낀 아줌마 소리 들리고 그냥 그랬던 게 다 너무 좋게 기억에 남아있어서 정말 그냥 좋았던 영화로 꼽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저는 사실 20세기 여인들도 거의 비슷하게 좋았어서 어떤 걸 1위다라고 뽑기가 힘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하는 건 예고 없이 가기로 했으니까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영화를 할지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일단은 다다음 주죠. 다다음 그쵸. 주고 다음 회, 다음 그렇죠. 회차. 다음 해에는 어떤 영화를 할지 아니면 지금 그냥 정해볼까요?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아이디어가 아니라 뭐 개봉하는지 모르면 되죠 뭐. 모르겠다. 그냥 끊을 걸 그랬나? 왜 청취자들이 이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자르면 대충 잘라서 뭔지만 알려주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네, 하면 미안합니다. 되죠 그 부분은. 네, 미안합니다. 그냥 비밀로 다음 회차의 그냥 비밀인 영화는 비밀로 남겨두고 뭐 비밀이야 궁금해야 비밀이지. 저는 궁금한데 뭘 하게 될지 아무튼 네 여기서 진행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이겠죠? 다음에요?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돈이 되려면은 셋 중에 제가 정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돈하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제가 편집으로 저를 좀 점검을 해보고요. 안 되면은 이제 제가 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약간 화가 나면은 다시 제가 좀 더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뭐. 아니 점점 하면서 저희들이 다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런 네. 기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럼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2만. 나 죽이는 줄 알았어.